뭐 이런 다이어리 이벤트는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익 상승 효과가 뭐 아주 크다기보다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원래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보유한 브랜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떠오르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네. 요즘에 카페 사은품 증정 행사의 계절이 드디어 돌아왔는데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 대기번호 79번. 네. 제가 그런 경각심이 없이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경각심? 사이렌 오더로. 네네. 근데 커피가 한 80개가 앞에 밀려 있다는 거예요. 아, 대체 왜? 그랬더니 말씀하신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행사죠. 이맘때쯤이면 그 각 커피 프랜차이즈가 신년 경품을 걸고 적립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업체가 정해둔 횟수만큼 음료를 사 마시면은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인기 있고 또 보편적인 상품이 바로 신년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브리짓 존스의 일기입니다. 다이어리하고 일기를 이렇게 가느다란 인연의 끈으로 엮었어요. 알겠어요. 르네 제르거, 콜린 퍼스, 휴 그랜트, 영국 배우 3대장이 다 나오잖아요. 이 영화 봤을 때 원더우먼, 슈퍼맨, 배트맨의 조합이구나. 전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르네 제레오가 타이틀롤인 브리짓 존스를 연기했고요. 이 작품은 영국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고전 소설 오만과 편견을 모티브로 삼습니다. 영국인이 사랑하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인 만큼 휴 그랜트, 콜린 퍼스 등 두 남자 주연 배우가 모두 영국인이고요. 다만 르네 제레거는 미국 배우죠. 오, 소름. 네. 지금까지 영국 사람인 줄. 워낙에 영국 억양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인이 사랑한 브리짓을 연기해냈습니다. 이 시리즈가 3편까지 나오는데도 르네 제레거의 매력이 한몫했습니다. 그럼 그 발음도 연습한 거예요? 미스터 다시? 그럼요. 알겠어요. 네. 흥행 수입은 어땠어요? 327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3,697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3편도 비슷한 수준의 흥행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 편의 경우에는 관객과 평단의 그 평가가 모두 가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흥행에 성공해서 3편의 제작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시리즈물이 가히 웬만한 히어로물만큼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 다이어리가 극전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고 일정이나 일기도 스마트폰 앱에다가 주로 기록하죠. 그런데도 신년만 되면 새 다이어리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커피를 몇 잔씩이나 사 먹습니다. 단 음료가 싫어서 아메리카노만 마시던 사람도 이 시기엔 업체의 요구 조건을 채우기 위해 달달한 맛에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이 같은 다이어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아니, 업체의 요구 조건을 채우기 위해 달달한 맛에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굉장히 배운 표현이에요. 저는 강제 음료 드링킹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운 사람. 그래요. 순화해봤습니다. 또 영화에서는 브리짓이 32살로 나오는데요. 브리짓은 나이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곳저곳에서 결혼 이야기를 듣고요. 모친은 물론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녀의 인생 시간표에 관심을 지나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관객이 보기엔 다소 공감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과연 32살이라는 나이가 브리짓이 느끼는 것만큼 조급해야 할 만한 구석이 있는가에 대해서 2001년의 관객만큼 지금의 관객들이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결혼, 출산 등 사회적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32살이었어요. 이때. 여기에서는 막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싱글인 것처럼 그려졌는데 2001년 영화군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천지개벽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 32살이면 요즘은 홍조 가득한 얼굴로 삐삐머리를 해도 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첫 직장을 32살에 얻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요. 영화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영화는 브리짓 존스의 32살 새해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브리짓의 엄마는 연례 행사로 새해 첫날 칠면조 뷔페 행사를 열 만큼 외향적인 인물인데요. 어머니는 브리짓이 결혼에 늦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딸에게 남자를 소개해 줍니다. 약간 부담된다. 그렇죠. 네. 아주 부담스럽고 이런 행사 참석하기 좀 싫죠. 이번 행사에도 마찬가지였으니 엄마는 브리짓에게 마크 다시라는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마크 다시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콜린 퍼스입니다. 콜린 퍼스. 저는 그 러브 액츄얼리에 오렐리아를 찾아갔던 그 멋진 아저씨. 네네. 동생과 애인에게 뒤통수를 때려 맞고 네. 갔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 킹스맨에도 나왔던 그분인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킹스맨에서는 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명대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짓 존스에게선 매너가 아주 형편없는 남자로 나옵니다. 브리짓과 인사하고 돌아선 마크 다시는 본인 엄마에게 맞선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패션 감각 빵점인 골초 주정뱅이 노처녀는 싫다는 험담을 합니다. 최악이다. 근데 이게 브리짓이 정말 억울한 네. 게 뭐냐면요. 나도 별로였거든. 나도 그쪽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뭐 이런 겁니다. 쌍방이거든. 네네. 네. 사실 브리짓 또한 마크 다시가 막 술록 그런 사슴 모양이 새겨진 스웨터를 입은 걸 보고 패션 센스가 엉망이라고 생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상냥하게 대화를 이어간 건 마음에 꼭 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요. 브리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둘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촌스럽다고 얘기했던 그 스웨터를 끝까지 입게 될지 그거는 어떻게 안 가르쳐 주나요, 오늘도? 그럼요. 그 아슬아슬하게 그냥 감질만 나게만 저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잊고 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All by myself를 아주 처량하게 부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브리짓은 다음 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매일 자신의 체중, 음주량, 흡연량, 감정이 담깁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보려고 결심한 겁니다. 또한 바람둥이는 만나지 않겠다는 연애에 대한 기준까지 세웁니다. 연애에 대한 기준까지 세웠는데 새해의 결심이 잘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며칠 안 돼서 직장 상사인 바람둥이 남성 다니엘과 사랑에 빠집니다. 타인의 매력에 끌리는 인간의 본능은 새해 결심 같은 건 아무렇지 않게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판사 편집장인 남성 다니엘은 휴 그랜트가 연기했는데요. 40대 초반의 휴 그랜트가 발산하는 이 매력이 그녀가 결심을 이토록 쉽게 무너뜨리는 과정에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휴 그랜트 그 눈이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멜로 눈, 그렇죠? 연애는 그래서 잘 됩니까? 다니엘은 뭐 불을 보면 뛰어들고야만은 뭐 불나방처럼 매력적 여성을 보면 들이대야 직성이 풀리는 남성이거든요. 브리짓을 두고도 바람을 피우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브리짓에게 보면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각성하게 됩니다. 출판사를 그만두고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요. 그리고 또 일기를 열심히 씁니다. 그러던 도중 초반부에 브리짓에게 굉장한 무례를 범했던 남자 마크 다시가 또 나타나는데요. 과거의 무례를 사과하고 그녀에게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좋아요라는 멋진 고백도 들려주고요. 그러나 브리짓은 초반 이 남자의 오만을 본 이후 생긴 편견을 좀채 떨쳐내지 못하는데요. 과연 브리짓은 자기를 가꾸고 멋진 연애를 하겠다고 다이어리에 적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요? OTT에서 확인해 보시지요. 그 고전 소설을 다시 재해석했다. 오만과 편견에 그 콜린 퍼스는 과거와 현재의 주인공으로 한 번씩 다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본인의 인생작 2개가 다 오만과 편견이었다. 그렇죠.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은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요거 자체가 굉장한 작품이라고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또 콘텐츠 시장의 대단한 IP라고 할 수 있겠죠. 오만과 편견은 200년 넘게 재해석되어 온 파워풀한 IP입니다. 1813년에 출판된 이래 드라마와 영화 등 여러 장르로 리메이크 됐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1995년 BBC에서 콜린 퍼스가 주연한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마크 다시, 그러니까 고전 버전의 마크 다시를 그가 연기했고요. 또 뭐 콜린 퍼스가 영국 내 스타로 도약한 것도 이 작품 덕분입니다.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한 영화판 오만과 편견도 흥행했고요. 뭐 뒤로 가면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뭐 이런 좀비물로도 재해석돼서 소설, 영화, 게임으로 창작됐습니다. 그리고 좀비 요 조금 아쉬웠어요. 자, 일기가 극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레이션도 하잖아요. 네네. 요 어떻게 쓰입니까, 장치가?
예, 영화가 제작된 건 2001년 실제로 사람들이 종이 다이어리를 많이 쓰던 시기인데요. 뭐 그 장치가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브리짓 존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니까요. 뭐 그 경제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은 그로부터 뭐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실물 다이어리는 소장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뭐 과연 스마트폰 앱에 일기를 쓰는 것과 뭐 페이퍼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아직도 이 무거운 다이어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피감과 무게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묵직함을 좋아한다. 네네. 네. 뭐 요즘에 온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손에 잡히는 실체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내 생각만큼은 손으로 잡고 또 무게도 느낄 수 있는 다이어리에 남김으로써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수요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연말에는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다이어리가 잘 나갑니다. 최근에는 계획적 삶을 추구하는 갓생 열풍 때문에 다이어리가 더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는 올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다이어리와 캘린더 매출이 70%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고요. 같은 기간 2024년 신년 다이어리를 구매한 인원은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벌써부터 내년을 준비할 정도로 계획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올해는 이미 다 지난 걸로 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요즘에 다꾸용품 시장이 장난 아니게 커졌어요. 다꾸용품이라고 하면 뭐지 싶으시죠? 다이어리 꾸미기 용품, 다꾸 스티커 시장 이런 것도 굉장히 화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연말에 다이어리 열풍을 주도하는 그 분위기 잡는 커피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별다방. 이쪽은 다이어리 증정 이벤트를 하는데 커피값에 다 들어있겠구나 싶으면서도 왠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네. 2003년 이 별다방이 스타벅스 플래너 이벤트를 시작한 이래 경쟁사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다이어리 이벤트 경쟁이 치열합니다. 10일에서 12월은 뭐 다이어리 이벤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좀 많이 추워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따뜻한 음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커피 프랜차이즈 성수기가 되는데요. 뭐 이런 다이어리 이벤트는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익 상승 효과가 뭐 아주 크다기보다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원래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보유한 뭐 브랜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떠오르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이벤트에는 미션 음료라는 게 포함되는데요. 대부분 단가가 높은 음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고객이 다이어리 이벤트 시즌에 해당 음료에 맛들인다면 장기적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도 생기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증정품으로 받은 다이어리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웃돈받고 파는 모습도 매년 되풀이됩니다.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걸 왜 갖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걸 그냥 무료로 나눔할게요. 별다방 다이어리 그랬더니 정말 1초 만에 정 과장 아니고 10명한테 순식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인기 스타 되셨네. 온도가 덕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이어리 시장도 그런데 지금 손으로 쓰는 그 시장 말고 디지털 쪽으로도 인기가 있습니까? 네, 뭐 스마트 그 태블릿 PC에다가 그 입력을 하는 다이어리 시장이 또 따로 있는데요. 뭐 SC라는 디지털 문구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하나로 9조에서 10조 원을 오가는 기업입니다. 태블릿 PC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문구 제품을 파는데요. 여기에는 뭐 다꾸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메모장, 디지털 포스트잇, 디지털 스티커 등을 모두 돈을 받고 판다고 합니다. 몰스킨이나 스테이셔너리 등 오래된 문구 업체까지 디지털 문구 상품을 출시하는 추세인데요. 복수의 시장 조사 기관은 지난해 이미 글로벌 디지털 문구 시장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태블릿 PC로 메모하고 공부하는 10대, 20대가 늘어나다 보니 디지털 문구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버딩이라는 국내 디지털 문방구 업체 앱에서는 식단 일기가 9,000원, 가계부 7,290원, 탕후루 스티커 1,200원 등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문구 시장이 30조 원 이상으로 커진다는
좋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성장하는 시장인 것만큼은 분명한 듯합니다. 네, 전 세계에 태블릿 PC가 10억 대가 깔려 있다고 하고 월간 이걸로 필기하는 인구가 전 세계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성장하는 시장 맞네요. 그런데 시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거칠게 왠지 모르게 급하게 브리짓의 나이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영화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이게 또 뭐 중요한 경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나이에 대해서 이제 그 브리짓이 느끼는 압박감 자체가 그 시대상의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05년 우리나라에 무슨 드라마가 히트를 쳤냐면요. 바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작품입니다. 김선아, 현빈 배우가 주인공을 맡은 작품인데요. 여기서 김삼순이 30살입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여기 드라마 공식 소개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30대 노처녀 김삼순의 삶과 사랑을 경쾌하게 그려낸 드라마라고 돼 있습니다. 요즘엔 사실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표현 자체가 금기시되지만 당시만 해도 30살이 조금 결혼이 늦었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놓으면 난리 나죠. 바로 이러면 그 커뮤니티 얘들아 쳐! 그렇죠. 공격하라. 그렇죠. 이거는 거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텐데 실제로 혼인에 대한 인식도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고 나이를 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죠? 네. 처음 결혼한 나이를 뜻하는 초혼 연령이 국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시죠.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제작된 2001년 기준 여자는 26.7세, 남자는 29.5세였습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이 방영된 2005년 기준으로는 여자 27.7세, 남자 30.8세로 소폭 올랐고요. 당시 한국 기준으로는 브리짓이나 김삼순이나 모두 평균 초혼 연령보다 많은 상태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게 2022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자 31.2세, 남자 33.7세로 올라갑니다. 뭐 잉글랜드랑 웨일스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아서 2020년 기준 여자 37.3세, 남자 39.7세의 초혼 연령이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두 작품 다 주인공 나이를 대폭 올리지 않고는 서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자리 4로 바꿔서 10살씩 붙여도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우리가 뭐 영화나 식당을 고를 때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많이 탐색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평판을 참고하거나 MBTI를 미리 알아보고 과거 연애사를 미리 취재해 볼 수도 있겠죠. 안 맞을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애초에 관계 맺기를 빠르게 포기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브리짓 존스의 얘기는 뭐 최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 듯 합니다. 심지어 일기에 쓰인 것조차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닐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기에는 온갖 잡념을 다 적지만 그게 모두 우리 진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실패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뛰어들어서 직접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인연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특히 뭐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 어바웃 타임 등의 작품이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작가가 각본을 집필하고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어쩐지 비슷하더라. 김수현 사단 이런 느낌 있었어요. 네. 다 같은 집이구나. 재밌습니다. 한 번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인생도 셀프, 물도 셀프구나.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